그러면 왜 방문했는가? 이런 트럼프가 만든 정치적인 스턴트로 해석을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어필이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측근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폭로를 했어요. 이게 젤렌스키가 한 거다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뉘앙스는 달라졌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젤렌스키는 전쟁을 끝나면 권력을 상실하고 그 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가능한 한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유럽은 군대를 보내겠다 그러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유럽의 군사력을 미국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이 전쟁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해봐야 아무 남는 게 없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국내 문제에 집중을 하고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포커스인데, 우크라이나를 손절하려고 하지만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이제 바이든이 시작한 전쟁이니까 빨리 끝내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트럼프의 전쟁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습니다. 현재 근황 지금은 이제 4월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쟁은 이제 한 고비를 다 넘기고 거의 이제 종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전선 상황은 아마 우크라이나 지도를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시작해서,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인데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쭉 이제 국경을 따라서 전선이 형성돼 있고, 이제 남쪽의 4개 주에서는 상당히 많이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러시아가 합병한 그 경계를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쿠르스크를 보면은 쿠르스크에서는 거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밀어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밑에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으로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푸틴이 이제 지시를 한 상황이죠. 그리고 바로 남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시 러시아를 공격하고 혼란을 주기 위해서 벨고로드 지역에서 이제 침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좀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르키프하고 루안스크 전선은 상당히 많이 하르키프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남부에서는 아직까지 쿠피안스크나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을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지만 일부 돌파가 좀 되고 있고요. 밑에가 이제 그 도네츠크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포크롭스크인데, 포크롭스크가 이제 결정적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우크라이나 군이 11개 여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포위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포위하는 하나의 날개를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풍선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포크로스크 북쪽하고 남쪽에서는 다시 러시아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상태인데, 그 밑에 이제 자파로자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거의 2년 동안에 공격이 없다가 좀 최근에 좀 활발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헤르손 지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강 때문에 막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전선 이동 자체는 이제 작년 말에 그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그 상태에서는 2025년까지는 그 4개 주를 다 장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보다 조금 느리게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지난 겨울이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라스푸티차 같이 진흙발이 있어서 아마 좀 못 걸 거고, 3, 4월 한 중순 되면 그게 거의 끝나거든요. 우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좀 활발할 거고, 또 러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5월 9일 전승절입니다. 2차 대전 때 2,800만 명이 죽은 그 날을 이제 기념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나치 독일이 항복한 날을 기념하는 건데,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4월 달에 어떤 성과를 거두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과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무슨 조금 공격이 4월 달에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러우 전쟁 갖고 계신 지금 손실은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비들은 예를 들어 헬기나 항공기나 그 MRLS나 쌤이나 이런 것들은 일찌감치 다 파괴돼 버릴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늘은 대부분 이제 러시아가 지금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인원과 이제 주요 장비들, 전차, 장갑차 같이 전장을 장악하는 전력이나 포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손실이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 손실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요.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이 보충하는 속도, 징집을 해서 보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충하는 것보다 손실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선에서는 병력이 부족해가지고 러시아군이 좋은 진지도 쉽게 장악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여군을 좀 상당히 투입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드론에 의해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 병도 조금 부족한 상태라서 인원은 좀 매우 심각하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상자라 그러는데 그걸 군에서는 인원 손실이라 그러고, 손실이란 뜻은 전선에 이제 다시 복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망이나 부상이나 실종이나
포로 등으로. 그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110만 이상, 러시아는 한 14만에서 28만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5배에서 8배 정도 많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보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저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탄 소모량인데요. 포탄 소모량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이때까지 3년 동안 5배 내지 9배 정도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생산량이 많고 비축량이 많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기껏해 한 5,000발 정도 쏘고요. 러시아는 하루에 4만 발 정도, 많을 때는 6만 발도 쏘고 그럽니다. 이게 전기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토에서 이제 155mm 포탄 보급량은 보면 1년에 지금 이제 상당히 생산량을 갖추어가지고 체코슬라바키아나 뭐 이런 데서 갖추어가지고 한 200만 발에서 300만 발 정도 이렇게 보급을 하고, 러시아는 1600만 발에서 1800만 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포탄에서 차이가 나고요. 최근에 지난주에 시체 교환 비율 한 달에 한 번씩 시체를 교환하거든요. 시체 교환 비율은 지난달에는 15대 1이었다가 이번 달에는 25대 1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시체는 909명, 그리고 이제 러시아 시체는 35명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항공이나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포병이나 MRLS 같은 화력에서 러시아가 압도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여군이 상당히 투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남자 군인 자체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 속도가 손실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보충 속도 말씀해 주신 병력은 지금 부족한 거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요? 부족하다 해서 뭐 전선이 이렇게 네. 쭉 있는데 거기에 한 군데가 빵꾸 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비 병력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투가 엄청 치열하지 않으면은 당장은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나 예비를 들어서가 막 기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굉장히 네. 강력하게 투입해가지고 뚫고 오고 이러면 이제 뚫리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죠. 자,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력 상황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크라이나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부패가 만연하다 보니까 탈령이 급증하고요. 그리고 전장에서 손실도 급증해가지고 한계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10만 명을 초과했고요. 탈령자가. 이제 우크라이나는 군 검찰이 없어요. 이제 군사법원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민간 검찰에서 또 탈령을 다루거든요. 우크라이나 검찰청 웹사이트를 작년 12월 달에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데이터를 보다가 지금은 더 이상 거의 석 달 이상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13만 명을 상회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도 50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50만 명이 좀 많은 수치 같은데, 어쨌든 저런 이야기도 하고, 누가 또 60만 명이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24년도에 이미 평균 연령이 47세였습니다. 지금은 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47세고 뭐 30세, 25세도 있으니까 뭐 60세도 있겠죠. 뭐 그렇게 높아진 상태고요. 현재는 27세를 25세로 낮춘 상태고, 미국에서는 그걸 18세로 낮추라고 엄청나게 압력을 오랫동안 넣어왔습니다. 엊그제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오랫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18세에서 24세는 징집을 하지 않고 계약병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인 25,000불에 해당되는 돈을 준다고 하지만 지원율이 저조합니다. 저것은 이제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준다고 해놓고 안 준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부패 사회가 이제 상당히 저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러시아는 반면에 이제 계약병 제도로 병력 문제를 이제 어쨌든 해결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애국심만으로 이렇게 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돈을 지원했는데, 이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했습니다. 일시에 이제 돈을 좀 많이 주고요. 월급여도 좀 많이 주고, 그리고 복지 혜택이나 주택, 의료, 자녀 교육도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정부에서도 주고 지역 정부에서도 줍니다. 지방정부에서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이런 데 상당히 높고요. 조금 저 못 사는 지역에 캄차카반도 이런 데는 조금 이제 낮고, 그런데 그래도 그 평균 임금의 대여섯 배를 줍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이 있어가지고 주택이나 의료, 자녀 교육 이런 것을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30대 남자들한테는 매우 매력적이죠. 돈을 상당히 많이 받으니까 집안에 와도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몸만 살아 있으면은 이제 그 기여를 할 수 있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 전체로 보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저렇게 좀 평소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많이 돈을 주다 보니까 낙후 지역에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모집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성과 보상 제도가
거의 우리 게임의 득템하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전투 효과가 굉장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잡으면 얼마, 탱크를 잡으면 얼마, 적구를 잡으면 얼마, 뭐 부상 동료를 가지고 오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보너스 그런 것들도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자기 뭐 개인 장비를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 트럼프가 젤렌스키랑 이제 두 명이서 이제 백악관에서 회담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트럼프가 면박과 창피를 줬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조금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히토류 거래하고 경제 파트너십 계약 이 협약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내용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한 5천억 불어치를 이제 우크라이나 자원을 공동 개발을 한다. 거기서 이제 개발해가 나오는 돈을 이제 쭉 가다가 5천억 불이 되면 이제 그만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는데 이거 국민들 세금을 낭비한 거 아니냐. 대출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원해 주신 거 내놔라 이런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저렇게 되면 러시아한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협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죠. 두 번째,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 주는 데 대한 대가로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시를 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이런 이유로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본래부터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였고요. 또 이게 그 경고사항을 보면은 처음에 이게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제안한 겁니다. 젤렌스키가 작년 9월 27일 날 이제 뉴욕의 트럼프 타워를 방문해가지고 젤렌스키는 카멜라 해리스가 당선되기를 바랬고 이제 그렇지만 보험으로서 트럼프가 당선될 때를 대비해서 이제 제안한 거죠. 5천억 불이라는 이야기도 저때 젤렌스키가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1월 16일 날 취임이 이제 1월 20일이니까 나흘 전에 영국의 스타머 총리하고 젤렌스키 간에 100년 파트너십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때 이 권한을 영국에 넘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에 주면 두 번 파는 게 되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트럼프는 취임한 이후에 이제 젤렌스키한테 작년에 약속한 거를 협약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걸 여러 번 했습니다. 뭐 2월 12일 날 이제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가 가가지고 키예프에서 협약하자 그랬는데 서명 안 해주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또 이걸 법적인 걸 거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절도 하고 그다음에 또 미넨 안보 회의 가가지고 이제 그 미넨 안보 회의에서 벤스 부통령하고 국무장관을 만나서 마르코 루비오죠. 만나서 이제 서명을 하겠다 해놓고 또 서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28일 날 2월 28일 날 이제 백악관에 방문해서 서명을 하겠다 했는데 서명을 안 했죠. 그런데 이게 또 처음부터 서명을 안 할 걸 또 알고 있었다고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광물딜 자체가 히토류인데 히토류는 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매장량도 없고 뭐 실적도 없어요. 그런 걸 미국에서 제일 잘 아는 미국 지질학계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약간 여기 니켈이나 이런 건 있어도 히토류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쨌든 확인되지 않는 광물을 가지고 영국에 팔았고 또 이제 미국에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 광물 딜 자체는 지금도 서명하겠다 안 하고 서명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앞으로도 서명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쟁점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성립할 수 없는 거래를 가지고 이제 양립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미래 안보를 해달라 그러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전 보장을 불가하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는 건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그런 게 큰데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왜 방문했는가 이런 트럼프가 만든 정치적인 스턴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냥 같이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이걸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이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측근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폭로를 했어요. 이게 젤렌스키가 한 거다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뉘앙스는 달라졌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젤렌스키는 전쟁을 끝나면 권력을 상실하고 그 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가능한 한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저건 한 사람이 정언이니까
우리가 뭐 적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 저는 주장이 있다는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럽의 입장과 같습니다. 유럽은 자꾸 이제 군대를 보내겠다 그러고 지금 거의 뭐 보내는 것이 사실로 거의 확인되려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유럽의 군사력으로 미국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트럼프는 이제 러우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가 뭔가니까 일단 이 전쟁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해봐야 아무 남는 게 없는 전쟁이에요. 트럼프의 적은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거든요. 국내의 네오콘, 네오리버럴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력을 이제 파괴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세력들이 일으킨 전쟁인데 자기는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국내 문제에 집중을 하고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포커스인데 우크라이나를 손절하려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이 전쟁 당사자거든요. 저기 과거에는 대리전이었다, 뭐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미국이 지원해줬다, 대리전이었다 이러다가 지금은 전쟁 당사자입니다. 사실 그제 뉴욕타임즈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미국이 모든 걸 전쟁을 다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이제 바이든이 시작한 전쟁이니까 빨리 끝내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트럼프의 전쟁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모든 협상 카드를 러시아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는 모습은 보여주기 싫으니까 뭔가를 조금 하고 손절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같이 그 딜 같은 걸 해가지고 이걸로 뭐 거의 돈이 되든 안 되든 정치적으로 뭔가 받았다고 하고 이제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급해서 이제 자꾸 뭐 처음에는 24시간 이야기했다가 6개월 이야기했다가 100일 이야기했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3월 말에 30일 휴전에 동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동의하지 않으면 경제 보복하겠다 협박도 했었죠. 그런데 뭐 그건 동의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겨우 이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30일 휴전을 동의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날부터 위반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전혀 이에 지금 종전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도 푸틴도 지금 통제 불가능한 상태인데 빨리 끝내야 되겠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조만간 모종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일지는 모르지만 뭐 플러그를 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랑 젤렌스키 회담에 대해서 유럽과 러시아의 반응은 지금 어떤가요? 그 유럽에서는 다 젤렌스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네덜란드 이런 데서는 지지하고 있고요. 마크롱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침략가고 우크라이나 희생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3년 동안 했던 지원을 계속하고 러시아 제재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도 또 똑같습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은 다 똑같고요. 메르츠 중요한 사람이 메르츠 이제 앞으로 그 독일 총통이 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침략자와 피해자를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여튼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프랑스, 네덜란드, 뭐 스페인, 뭐 폴란드, 캐나다, 호주, 뭐 EU도 집행부가 있잖아요. 다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나 뭐 여기 모든 나라가 지지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나라 헝가리의 빅터 올반이 그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죠. 강한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약한 사람이 전쟁을 만든다. 그래서 트럼프는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를 하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스타머하고 젤렌스키는 바로 백악관에 가자마자 영국을 달려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를 하고 또 그때 전쟁 자금을 써갖고 론도 해줬어요. 그러나 이제 리트는 이제 나토 사무총장인데 뭐 나토 사무총장은 실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토 수프림 코맨더 총사령관이 미군 사성장군이 하거든요. 나토는 군 조직이기 때문에 저 그 사무총장은 비서조직이라 보면 됩니다. 저기에서는 그래도 나토 입장이 있으니까 젤렌스키가 트럼프와 관계 회복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정치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거는 별 영향이 없는 겁니다. 러시아는 어떤 반응인가요? 러시아는 이제 푸틴의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내 강성파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푸틴은 이제 일단 트럼프가 하는 일은 러시아에 이익을 줄 것이라는 게 언론들이 계속 이제 트럼프를 러시아와 엮고 있죠. 그것은 완전히 틀렸다.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은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는 우크라이나를 구해서 타협과 협상을 하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뭐
지금 이기고 있는 쪽은 뭔가 없지만 지는 쪽에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우크라이나 핵심을 보존하는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니까 결국은 지금 트럼프 말대로 하면 우크라이나가 이익이다. 그리고 전쟁이 만약에 계속되면은 젤렌스키는 더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인데 지금 멈추면 손실이 줄어드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협상 대상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루안스크, 그 도네츠크, 자포로지아, 헤르손 이 4개 주하고 이 4개 주는 자기네들 이미 병합한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중립이나 비무장화 그리고 탈나치화 그리고 안전보장을 이제 내걸고 있습니다. 안전보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사항이죠. 푸틴이 요구하는 것은 유럽의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를 대체하는 국경과 안전보장에 대한 새로운 국제조약이 필요하다. 이 나토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이제 못 살겠다 그런 이야기죠. 나토는 미국과의 약속을 의미하고 나토 그 5조는 자동전쟁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30개 나라가 러시아한테 대항하는 꼴이니까 러시아는 항상 큰 위협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자는 것이고요. 그 이제 푸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좀 달리 러시아 내에서 극옹금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언론에 듣기는 푸틴이 엄청 전쟁광이고 구소련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 중에 조금 강성파가 전임 대통령 했고 총리도 했던 메드베데프가 좀 강성파고요. 군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강성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러시아 텔레비 같은 데 토론회 가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군장성이나 뭐 애국주의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 4개 주로서는 불충분하다. 미니맘이 오데사하고 오데사 항구, 니콜라이프 항구, 그래서 흑해를 완전히 막아버려야 된다. 그게 전부 다 옛날에 에카테리나 대제 시절에 러시아 이제 제국 시절에 건설한 지역이고 도시거든요. 그리고 뭐 그 밑에 영토 전쟁 할 때 16, 7, 8세기에 영토 전쟁을 하면서 그 오스만하고 전쟁을 많이 해가 목숨 걸고 이제 얻은 땅이죠. 우크라이나 사실 저게 영국권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편입됐다가 독립되는 바람에 저 땅이 이제 저렇게 됐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저 땅에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계들은 이제 소련이 되면서 과거 러시아 땅으로 그 공업단지가 많으니까 거기를 이주를 해서 살아가지고 우크라이나계가 좀 있거든요. 실제로는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그 강성파의 주장은 뭔가 할까? 이 옛날 러시아 땅을 전부 다, 그걸 이제 노브러시아라는 것은 뉴 러시아라는 뜻입니다. 신러시아 전체하고 하르키프까지, 이렇게 이제 드네프로강, 그러니까 왼쪽 전체, 그러니까 드네프로강의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은 전부 다 이번 기회에 편입해야 된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실제로 투표를 해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항상 그쪽이 러시아어가 많죠. 근데 키예프는 현재 그 정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민주주의 정권이고 전혀 상관이 없고 강성 네오나치이고 거의 폭력 정권이거든요. 이 정권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정권하고는 합의도 불가능하다. 정권 교체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게 과거에 민스크 1, 민스크 2 협정을 다 지키지 않았거든요.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또 2022년 3월, 4월에 터키에서 앙카라에서 협정을 했었어요. 협상을 한참 하다가 거의 서명까지 해놓고 차고 나왔거든요. 젤렌스키가. 그러니까 협정을 해봐야 쟤네들은 지키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강한 정서입니다. 그래서 협정하고 믿고 하는 푸틴을 너무 몰랑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것 때문에 푸틴의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도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엄청나게 여러 번 속았고 미국은 사실 수천억 불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기를 속일 거로 생각한다. 미국 때문에 이제 90년대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과 트럼프의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푸틴이 너무 많이 양보하면 굉장히 미래에 위험할 거다. 이번에 전쟁 난 김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미국과 협력을 하다 보면은 그 러시아 내 과도 재벌들
석유 재벌, 가스 재벌 이런 재벌들이 아무래도 힘을 가진다. 이게 이제 과두 재벌이 무슨 말이에요? 과두 올리가흐라 해가지고 소수의 몇 사람들이 재산을 다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올리가흐라에서 과두 재벌이라 그럽니다. 그건 보통 용어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전쟁 때문에 애국적인 러시아인들의 저게 이제 영향력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약화될 거다. 다시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죠.